예,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 또 정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또 정부에서 최근에 좀 마무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참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정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여실히 좀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또 전쟁 막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저 원자재 값이라든지 또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또 국제 금리도 또 오른 상태. 또 반면에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골목 상권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서민들의 그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정을 또 투입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은 자칫 또 재정을 잘못 투입하면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야기해서 오히려 또 서민들이 더 삶이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는, 한마디로 참 이게 보면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그 예산 증감률을 보면 평균 한 9% 이상 정부 예산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정부 예산안 총액을 보더라도 앞자리 수가 거의 뭐 한 해 걸려서 바뀝니다. 400조 대에서 시작했던 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600조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올해 지금 3.2% 세출이 증가했죠, 내년도 예산안이. 네네. 작년에는 심지어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2.8%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게 세출 증가가 아니고 오히려 보면은 이제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상 여러 군데에서 그런 좀 선심성 예산, 표주기 예산, 심지어는 우리 뭐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좀 돈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총선에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낸 걸 가지고도 또 책임론까지 이렇게 아마 이제 정부에 돌리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내외 그러니까 이게 좀 재정을 좀 풀으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님? 지금 저희 기조를 긴축재정 기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보면 정부가 역할이 하나는 뭐 경제를 활력을 유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또 민간과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좀 저희가 다시 정의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미래를 대비할 일 때는 저희가 재정 자체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끼지 않고 재정 지출을 했고요. 그에 정부가 하지 않고 경제 활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장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재정은 거길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불효불급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좀 선심성, 성과가 확실치 않은 이런 사업들 최대한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 특히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 이런 데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개인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성은 떨어졌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덜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앞으로 금리 내려갈 거고 물가 상승률도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는 수출에서 투자, 소비 쪽으로, 그러니까 내수나 소비가 가장 마지막에 좀 온기가 확산되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나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 온기를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부분들이 좀 온기가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제 기자 브리핑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시절에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예산도 1년에 거의 뭐 몇십억씩 늘리면서 국가 채무도 지금 어느 정도 400조를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라는 그런 이런 정말 그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것이나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돈을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그 우려보다는 좀 이게 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뭔가 이 경제도 좀 좋아지리라 이런 기대 심리는 있는 반면에 이 정부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돈을 마구 풀어댔기 때문에 총 통화량이 굉장히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돈을 풀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쉽게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경제 정책을 앞세워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총리님이야말로 좀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해박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책의 설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경제적 약자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더 어려워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특히 그 최저임금 같은 거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위의 계층들의 임금도 굉장히 올라서 요즘 보면 외식비가 많이 올랐는데 결국 그 원인은 하나는 아까 시금치 같은 이런 농산물 기후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 오르고 하나는 임금입니다. 임금. 사실 그 총리님 그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그나마 좀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가지고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끄는 꼴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의 폐해는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2018년도에 16.4%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무려 한 16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니까 무려 27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됐다는 그런 추정치도 내놓았고요. 고용률 줄어들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IMF 이후의 최저 수준이라는 실질적으로 통계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성하고 정말 그 새롭게 그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계 조작을 했습니다. 통계 마사지를 했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의 피해를 감추기 위해서 소득 분배율, 가계소득 이런 것들도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높게 또 소득 5분위 배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된 것처럼 심지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통계 이런 것들을 국민을 속이는 허위 통계를 내놔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고 지금 그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도 공직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통계를 가지고 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부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지금 일단 사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정말 통계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경제 정책의 그 추진을 심각하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의 실패 또 그 폐해에 대해서 이미 결과로서 입증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퍼주기 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정책 아닙니까? 그 대표적으로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25만 원, 13조 이거 지역
사랑 상품권 매 지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부 안보다 분명히 민주당에서 정액시키려고 할 텐데 행안부 장관님, 이 지역 사랑 상품권 실질적으로 쓴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뭐 돈을 쓰는 거니까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성비, 비용 대비 효과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은 이 제도를 쓰지 않고 특정 지역만 썼을 때는 그 지역에만 그걸 가지고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 받은 만큼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준 지자체가 똑같이 하면은 다 동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익 보는 건 없고 국가 예산만 지원해주는 예산만큼 실질적으로 그냥 그 돈을 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별히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올리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선심성 푸주기 예산은 성남시장 때부터 쭉 이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지사 시절에도 여러 가지 지금 기본소득들이 많이 지금 시행이 됐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이런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지원해준 예산들이 이 총액이 지금 뭐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가 있었느냐? 특히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성남시부터 그 시행되었던 뭐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청년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거나 그냥 그저 자기가 개발을 지원한다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 동안 100만 원 줘가지고 그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뭐 모텔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낭비성 그런 쪽으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 뭐 골프 연습장, 또 성인용품, 심지어는 20% 30% 할인된 카드 깡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경기도에 확산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는 오히려 보면 폐해가 드러난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 푼 재난지원금의 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을 풀었는데 그 3조 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돈이 있으니까 저 정도 3조 원을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돈이 있는 경기도라 하더라도 그냥 본 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법정 적립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제9호기금 그동안 적립해놨던 것을 무려 60%, 80%까지 그냥 탈탈 틀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선심성 예산에 퍼부은 겁니다. 행안부 장관님, 저렇게 재난관리기금, 제9호기금은 정말 유사시 재난, 재발생 시에 대비하게 한 그런 기금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민주당은 그 부자들에 대해서 인색한데 저때 사실 정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아주 최상위층 그런 부유층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데 뭐 죄 있냐? 부자들까지 다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100%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들에 대한 그런 그 시각도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퍼주기 선심성 예산의 폐해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그 소위 말하는 먹살이지 뭡니까? 그게 또 주된 내용은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사회, 기본 소득. 또다시 퍼주고 무상복지, 무상시리즈 하자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먹사니즘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막사니즘입니다. 정말 요즘은 이게 세대 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떠 안아야 될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부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기고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파국이 예정된 복지는 세대 간 착취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미래 세대의 빛을 강제로 떠넘길 권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안아야 될, 우리가 책임져 가지고 미래 세대도 우리와 같이 동등한 국가로부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담을 다 빨아먹고 우리 미래 세대에는 정말 빚만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 현재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2060년도에는 한 해에 적자만 1,000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감당이 됩니까? 그럼 다 연금 다 못 받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서 그런 원망을 우리가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그런 지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각별히 그런 쪽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그런 예산 사용 투입은 정부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 공공기관 어땠습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이게 보면은 해야 될 비정규직, 하지 말아야 될 비정규직, 차라리 민간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분별하게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무려 13만 명의 임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임직원이 늘어났으니까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 늘어나고 그래도 그런 고정비용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가 좋아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크게 늘어나니까 당기 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조 6천억 급감했고 부채가 82조 6천억이나 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알짜 공기업, 가장 흑자 기업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2016년 당기 순이익이 7조가 넘는 기업이 2021년 손실이 5조가 넘는 기업으로 완전히 땅바닥이 아닌 그냥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탈원전 한다고 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제대로 반영 안 시키고 계속 부담만 한전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흑자 기업이 이렇게 적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전환하니까 신규 채용은 주요 공기업 신규 채용이 50%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취업기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나 제대로 이게 향상이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가계 출연형 같은 경우에도 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5년 동안 3,000명이 넘습니다만은 오히려 성과 지표로 표시할 수 있는 특허나 논문, 기술 이전 이런 것 같은 성과 지표는 국가과학기술연구에 속한 출연연 24곳 중에 절반이 넘는 14곳이 2개 이상 하락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3개 지표 이상 하락한 출연연도 5곳나 됐습니다. 돈은 더 쓰고 성과는 하락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데 대해서 한번 외부에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그런 검증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그 공공기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기관별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좀 차질 없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코레일테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무려 4,500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원래 직원이 800명이었었는데 4,500명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5,300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레일 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수시로 사고 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그런 정규직 전환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보완할 부분인지 챙겨 보겠습니다. 네. 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